4일날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보고서 저도 고 감사가 4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댓글 올리는지 저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황 신부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소. 여기 황 신부 말을 듣고 호응하는 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윤 대통령인지 이재명과 민주당 1등인지 제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 썼어요. 신부도 좌파? 너무 실망입니다. 구독 취소합니다. 자, 여기서 지난 4개월 동안 구독 취소한 사람들은 내가 이 통계가 나오는데 얼마가 늘어났냐면 룰루, 찬미예수님 부끄럽다. 그런 인사는 왜 하는 거니? 창현아. 찬미 김정은, 찬미 시진핑 하거라. 야, 이거는 거의 인격 모독이죠. 또라이 사제, 사탄 사제, 옷 벗어라. 제가 사탄 사제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도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벙어리를 쫓아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뚫린 입이라고 신자들이 세워준 위치에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네. 이거는 의견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욕을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욕하려고 댓글 단분이에요. 세상은 어디에나 좌파나 우파는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죄인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위험인물입니다. 빨갱이가 위험인물입니다. 세상에 우파만 있으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좌파만 있으면 그게 좌파만 있으면 그건 빨갱이죠. 이분 하하 이 녀석도 친중 좌파였구먼. 저는 중국을 우리 김 실장도 있지만 3, 4년 전, 한 10년 전에 우리 직원들 데려와서 죽일 것 같아갖고 나는 다시는 중국에 오지 않는다. 선언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 공산주의 중국은 나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중국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보다 더 긴박한 일이 어디 있나? 우리나라가 긴박하죠. 이재명과 민주당 그 일당이지. 나보고 이재명 편드는 난 이재명 편든 적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범죄자 소굴이지 아니냐? 범죄자 소굴인지 아닌지는 국민의힘이 소굴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겁니다. 한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당이 했으면 국민의힘이 하고 국민의힘이 하면 민주당이 하고 민주당이 하면 국민의힘이 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동안 우리 쭉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했고 또 생각해봐요. 박근혜 대통령 했고 이명박 대통령 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했어요. 바뀐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자, 큰 틀에서 봅시다. 나는 죽어라 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어라 하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만 미워하지 않아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한쪽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게 삐뚤어진 잘못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으로 보는 이런 공산주의를 제가 종북 좌빨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볼 때 제가 화가 막 나긴 나는데 그것도 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정신적인 인도자들입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근데 제가 이번에 시국 특강을 통해서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정치관, 올바른 사회인식관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정권 대량 학살은 엉터리 3단 농법으로 자행됩니다. 아프리카가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이 150만 명, 베트남이 100만 명, 동유럽이 100만 명, 남미가 15만 명이 공산주의라는 이름 안에 학살을 당했어요. 이게 1억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물질로 보고 죽이는 이 공산주의, 빨갱이를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저는 북한을 미워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북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빨갱이라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죠. 더욱이 거의 10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일당 독재 국가예요. 이게 사람이 지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100년 동안 안 바뀐 이 나라는 이게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겨주신 댓글엔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는 빨갱이가 싫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공산화될 것이고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빨갱이가 되었나요? 김대중 대통령은 IT로 이 나라가 IMF로 고통받는 것을 이겨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은 문재인 때 남북한은 평화롭고 위협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북한 지도자들을 만났죠. 제가 왜 빨갱이가 싫으냐 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 유물론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물론, 영어로 materialism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는 마테리아라고 그럽니다. 마테리아는 물질이에요. 물질주의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즉 세계의 근본이 되는 실제는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의식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이나 자연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인정하지 않으니 종교도 자연이 인정하지 않는 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민의 아편은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천주교인 신부가 제가 추종한다고 몰아세우는 저는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고, 나는 빨갱이가 싫다고 그렇게 자아 비판을 해도 왜 내 말을 믿지 않습니까? 이건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정권을 잡고 싶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에게 가스라이팅, 세뇌 교육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자들은, 빨갱이들은 사람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 취급합니다. 그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대략 공산 치하 아래서 죽은, 학살당한 사람이 1억 명이 학살당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합친 것보다 2,500만, 3,000만 명 죽은 것보다 공산 치하 아래서 죽은 인구가 1억 명이 됩니다. 중국이 6,500만 명, 특히 인민혁명 때 많이 죽죠. 문화혁명 때 소련이 2천만 명이 죽습니다. 북한은 2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캄보디아 200만 명, 아프리카도 공산.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지금 잠비아에도 북한 의사가 지금도 상주에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이 150만 명, 베트남이 100만 명, 동유럽이 100만 명, 남미가 15만 명이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학살을 당했어요. 이게 1억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물질로 보고 죽이는 이 공산주의, 빨갱이를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프랑스 지식계의 기념비적 저작 공산주의 흑서,
The Black Book of Communism. 커뮤니즘이 공통적 공산주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수치입니다. 인간 평등과 노동 해방을 부르짖는 공산주의 정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잔혹한 대량 학살을 자행했을까?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다 독재입니다. 독재. 민주주의는 정권이 바뀌어요. 저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당이 했으면 국민의힘이 하고, 국민의힘이 하면 민주당이 하고, 민주당이 하면 국민의힘이 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동안 우리 쭉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했고, 또 생각해봐요. 박근혜 대통령 했고, 이명박 대통령 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했어요. 바뀐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자, 큰 틀에서 봅시다. 나는 죽어라 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어라 하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만 미워하지 않아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한쪽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게 삐뚤어진 잘못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1978년 12월 중앙에서 폭로된 정부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혁명 10년 동안 1억 1,300만 명이 정치적인 이때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이때 여러분들 마오쩌둥은 죽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마오쩌둥은 4천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4천만 명이 죽어도. 왜? 물질이니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으로 보는 이런 공산주의를 제가 종북 좌빨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볼 때 제가 화가 막 나긴 나는데 그것도 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정신적인 인도자들입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근데 제가 이번에 시국 특강을 통해서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정치관, 올바른 사회 인식관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정권 대량 학살은 엉터리 3단 농법으로 자행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선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공산주의가 절대선이에요? 반대 세력은 절대악이다. 따라서 절대선을 위해서 절대악은 제거되어야 된다. 여긴 인간의 존엄성이 없고 종교도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입니다. 빨갱이입니다. 이런 빨갱이를 제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 적 그리스도는 바로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반대 세력의 이름은 반혁명분자, 부르주아지, 제국주의자, 수정주의자, 친일파, 친미파, 극우파. 여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있죠. 어쨌든 대량 학살의 논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바로 적이라고 낙인 찍고, 자, 제가 이제 댓글을 계속 올리는 대로 다 캡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댓글을 올리는 캡처를 해놓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댓글이 우리 편이 아니면 바로 적이라고 욕을 해대요. 그것도 정말로 이 사람의 정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띄어쓰기도 다 틀리고, 띄어쓰기라도 맞으면 내가 또 좀 이해를 하는데 막 띄어쓰기도 한자도 안 띄고 그냥 욕을 드립다는 그런 글들도 많습니다. 마오쩌둥의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는 절대선이다를 대전제로 삼습니다. 1950년부터 마오쩌둥은 5%의 반혁명 분자들 때문에 공산 유토피아 실현이 지체된다는 발상으로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4,000만 명, 심지어는 1억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1950년대 내내 중국 정부는 반대 세력을 수청했죠. 여러분들 지금 북한 어때요? 김정은에게 반대되는 세력은 다 수청했잖아요. 장성철,
기관포로 쏴서 죽이듯이 지금도 북한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근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러시아, 소련도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동구권도 기근으로 죽어요. 중국도 기근으로 죽으면 북한도 기근으로 죽어요. 지금 북한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다시 1,000만 명이 기아선상에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국민, 백성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독재주의, 공산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에게 난살풍 혹은 살인풍을 저지릅니다. 난살이란 잔인하고 어지러운 학살을 의미합니다. 주로 총, 칼, 몽둥이, 폭탄 등을 써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지만 물에 빠뜨리거나 바이툼에 내던지거나 생매장하거나 불태워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은 교화소에 들어가면은 쥐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쥐까지. 쥐도 정말로 귀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쥐도.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자유로운 나라인가요?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요? 그런 나라를 제가 찬양할까요? 그런 나라를 따라갈까요? 이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예요. 자, 행복이라는 이 사람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그래도 이 사람은 신부님 혹시 북한을 지지하나요? 아니요. 아니면 중국의 속국이 되길 원하나요? 아니요. 공산주의가 되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면 신도들은 어쩌나요? 아니요. 민주당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는 북한을 지지한 적도 없고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 말을 스스로 지어내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언어도당이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 경현 계엄령 선포로 이분은 띄어쓰기를 아예 안 했어요. 계엄령 선포로 이걸 그대로 나갈 겁니다. 띄어쓰기 안 한 거 그대로 자막에 올릴 겁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이 나라가 좌파 정권의 공산화되어 가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되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주들 난리 났는데 아직도 신부라는 인간이 신도들 현혹하고 있으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신도들을 현혹하지 않죠. 당신이 국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게 보이는, 내가 지금 중국 공산당 요 공산화에 대한 것도 자료를 많이 모아놨어요. 이 자료는요, 논문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어리숙한 신도들을 선동하니 그 죄를 얼마나 받으려고 하나요? 참 한심하네요. 광화문에 지금 당장 한 번만 나가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참 무지하네요. 제발 정신 차리시오. 지금 컴퓨터 한글에 도구 부분에 들어가면 맞춤법이 있어요. 거기서 고쳐쓰기 기능 누르기만 해도 기가 막히게 잘 띄어쓰기. 해피 2498 비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분은 진짜 띄어쓰기 거의 안 했어요. 당신 원래부터 좌파인 거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 천주교 망신시키지 말고 무식한 소리 그만해요. 계엄은 신의 한수, 계몽룡 2030 전라도가 깨어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세요. 계엄령을 계몽룡을 알고 있는 해피 2498님은 좌파와 빨갱이를 구분 못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좌파나 우파는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죄인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위험인물입니다. 빨갱이가 위험인물입니다. 세상에 우파만 있으면은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좌파만 있으면 좌파만 있으면 그건 빨갱이죠. 룰루 참미예수님 부끄럽다. 그런 인사는 왜 하는 거니 창현아. 찬미 김정은 찬미 시진핑 하거라. 야, 이거는 거의 인격 모독이죠. 또라이 사제, 사탄 사제, 옷 벗어라. 제가 사탄 사제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도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벙어리를 쫓아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뚫린 입이라고 신자들이 세워준 위치에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네. 이거는 의견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욕을 해대는 거죠.
그냥 욕하려고 댓글 단분이에요. 유인숙, 황청희 신부 너도 이북에 애가 있냐? 이것도 인격 모독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신고해야 되는 건데 뭐 전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GJ 호프라는 사람도 아주 만만치 않아요. 주님의 뜻과 명령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입니다. 계엄을 통해 지금 복귀를 민주당도 원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시켜 공산화하려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산화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에 신부라는 분들이 굴복하고 영적으로 패배하더니, 그래도 이분은 그 기본적인 예의는 갖고 써요. 또라이 사제 뚫린 입이라고 한 분보다 룰루보다 훨씬 낫죠.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 아닌가요? 영적 전쟁에서 장수가 되어 전두지휘해야 할 성직자라는 분들이 반기독교, 반국가 세력에 항복하여 그들의 개가 되고 악의 노예가 되다니 너무 부끄러워. 이분은 분명히 개신교예요. 극보수 개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 몇 냥 받고 팔아먹은 가롯, 우리는 가롯이라는 편 절대 안 씁니다. 가리우시죠. 유다와 동급인 가짜 돌팔이 성직자인데 하여튼 뭐 글자 틀린 거 한두 개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실 겁니다. 회개하세요. 너네들이 가롯 유다가 되어 아무리 자유 대한민국을 엎어 공산화시키려 음모해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의 악을 부서뜨리고 너희의 악한 진을 파쇄할 것입니다. 불쌍한 시민. 저 뒤에 댓글도 긴데 여러분들 너무 긴 얘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지만은, 자, 지금 일부 극보수 개신교 신자들 요 가스라이팅, 세뇌교육 당한 이 라인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우리 사회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떻게 얇고 넓게 공부해야 돼. 좁고 얇게 공부하면은 이런 황당한 댓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 공산 빨갱이에 관련된 거는 좀 한번 심도 깊게 다루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마르크스부터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 마르크스부터, 물론 사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사실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조금 넓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막 화가 나거나 막 분노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댓글 쓰는 거 한자 한자 다 읽어보고 나중에 한자 한자 다 해명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오늘 제가 까만 옷을 입었어요. 저는 까맹입니다. 까맹이.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되는 해부터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나라가 갈라져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반도 역사를 보면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현 중국 랴오닝성 지도로 나올 거예요. 북한의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진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원전 108년 한나라한테 고조선이 망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남만주,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만주, 랴오닝성,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죠. 한반도 일대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신라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는 660년, 고구려는 8년 후인 668년 차례로 멸망하면서 한반도 중남부에는 통일신라 시대, 북쪽에는 발해가 들어서서
이때 남북국 시대로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기가 쉽지가 않았던 나라예요. 고구려는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을 중심으로 북쪽을 자리 잡았고, 백제는 우리 지금으로 보면 충청도 쪽이죠.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 쪽으로 자리를 잡고, 신라는 금성, 지금 경주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국이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려 시대 삼국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후삼국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려가 되면서부터, 고려서부터 1945년이라고 그러기는 애매하고 1910년까지 1000년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민족 단일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선시대,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합쳐서 1000년 동안은 그래도 이 한반도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안에서 한민족의, 단일민족의 특성을 가지게 되죠. 고려 918년 왕건이 건국한 이후에 개성을 중심으로 500년간 한반도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개성도 굉장히 평양도 역사가 깊은 도시지만은 개성이 굉장히 역사가 깊죠. 1392년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조선이 탄생하죠. 그래서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 전 5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 이게 단일 민족을 형성하는 100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로 묶여 있었죠. 그러다가 1945년 해방되는 해부터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의 아픔이에요. 북쪽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태극기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빨갱이라고 부르는 공산주의자들은 남침을 강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을 윤리도 도덕도 도리도 모른 죄 없는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이때 희생된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남쪽이 113만 명이나 희생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총 8만 명이 죽었고 서울이 2만 명, 경기도가 6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양민만, 죄 없는 양민만 말하는 겁니다. 군인은 한 56만, 60만 정도 죽었다고 그러죠. 강원도는 총 3만 명이 죽습니다. 충청도도 8만 명이 죽어요. 충북이 5만 명, 충남이 3만 명, 전라도는 총 40만이 죽어요. 전북이 19만, 전남이 21만, 경상도가 46만 명이 죽어요. 경북이 21만, 경남이 25만, 제주도는 8만 명이 죽어요. 이 죽은 사람들의 지금은 손자, 증손자까지 됐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빨갱이에 의해서 죽었다. 이 마음 안에 빨갱이를 싫어하는 아주 뼛속 깊이 반공이 들어있죠. 이러니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주의에 대해 치를 떨 만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은 최대의 적이 바로 남한이고 적화 통일이 그들 국가의 목표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남한을 미국의 괴뢰라고, 괴뢰가 뭐냐면 꼭두가시를 말합니다. 남한과 미국을 동시에 최대의 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꼭두각시란 주체 사상이 없는, 민족 혼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북한이 미국을 치를 떨며 싫어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앞으로 제가 빨갱이에 관련된 논란은 여러 번 걸쳐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이 빨갱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남한의 갈등을
남한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낙동강까지 남진을 해서 진군을 해서 낙동강만 넘으면 대구하고 부산을 아주 순식간에 밀고 내려가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은 바로 다다음 날 참전을 결정하고 항공모함을 파견을 합니다. 자, 6.25 전쟁 때 항공모함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낙동강 저지선을 지켜내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북한을 북으로 38선 이북으로 몰아내 버립니다. 김일성 꿈이 바로 코앞에서 좌절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을 못해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났고, 남한은 느닷없이 빨갱이들이 밀고 내려와 갖고 이 죄 없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을 죽였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이 또 미국을 싫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북한 전역에 대한 공습입니다. 6.25 때 남한이 많이 죽었느냐? 당연히 북한이 많이 죽습니다. 민간인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남한은 113만 명이 죽는데 북한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어요. 조선 추정치는 155만 명인데 이게 문제는 실종자가 9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폭탄에 다 그냥 묻혀갖고 실종돼 버린 거죠. 당시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무려 15척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11척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는 7척의 정규 항공모함 CV라는 거, 4척의 경항공모함 CVL이라는 거, 그 다음에 4척의 호위 항공모함 CVE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날 때 항공모함 CV, 정규 항공모함 17척, CVL 경항공모함이 5척, CVE 호위 항공모함이 12척, 34척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전쟁 때 항공모함, 한국에 쓰여진 투여된 항공모함 11척이에요. 11척. 그러니까 그냥 B-52 이게 떠갖고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북한을. 그래서 김일성이 비행기 안 탄다고 그러죠. 그렇게 무섭다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쌓인 남북의 미움은 극의 달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데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하느님을 믿을 수도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국민의 자유도 없어요. 평안도에서 함경도 넘어 못 갑니다. 아니, 동네도 못 넘어가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을 미워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북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빨갱이라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죠. 더욱이 거의 10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일당 독재 국가예요. 이게 사람이 지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100년 동안 안 바뀐 이 나라는 이게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88명이 있지만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산에 지금 커플이 한 7쌍, 그 중에 3쌍, 4쌍 결혼을 했고, 지금도 내 앞에서 손잡고 연애를 해요. 관여하지 않아요. 여긴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전 그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이 국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황창현 신부가 빨갱이라고, 종북 좌빨이라고 댓글을 읽어볼 때는 정말로 코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2022년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 이건 GDP라고 그러고 GNI라고도 합니다. 143만 원으로 남한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건 허수입니다. 내가 탈북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한 달에 3,000원, 4,000원, 5,000원을 못 벌어요. 그러면은 쌀 한 말도 못 사는 나라예요.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내가
따르는 사람이다? 그거는 지금 이 태극기 댓글을 다는 부대원들은 지금 종북이 뭔지, 빨갱이가 뭔지, 나만의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나에게 종북 좌빨이라고 몰아치는 세상 돌아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움과 분노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 해놓은 거를 다 캡처를 해놨어요. 자, 수멍통이라는 분이 내 채널을 공개적으로 구독한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 너도 북한 다녀왔나? 나보러 북한 다녀왔네. 내가 어떻게 북한을 다녀와요? 지금 한국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북한은 38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북한을 들어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전 북한 간 적 없어요. 물론 금강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갔죠. 그 다음에 DHOGKS 이것도 어려워. 이분 하하 이 녀석도 친중 좌파였구먼. 저는 중국을 우리 김 실장도 있지만 3, 4년 전, 한 10년 전에 우리 직원들 데려와서 죽일 것 같아갖고 나는 다시는 중국에 오지 않는다. 선언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 공산주의 중국은 나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중 좌파였구만. 그래서 북한이 침공 안 한다고 안심시키냐? 쯔쯔쯔쯔 이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황창일이라는 신부도 모르고 친중이 뭔지도 모르고 좌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글입니다. 고 감사, 이 사람은 아주 죽어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중국을 따르느냐 종북 세력의 나라가 넘어가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다시 말합니다. 지금 중국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보다 더 긴박한 일이 어디 있나? 우리나라가 긴박하죠. 이재명과 민주당 그 일당이지. 나보러 이재명 편드는 난 이재명 편든 적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이 범죄자 소굴이지 아니냐? 범죄자 소굴인지 아닌지는 국민의 힘이 소굴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 이재명 일당이 아니란 말이냐? 들을수록 좌빨 신분에. 좌빨이라는 게 뭐야? 이제 좌파와 빨갱이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이런 댓글을 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좌파와 빨갱이는 다른 겁니다. 친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네. 황신부.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25에서 30%냐? 제발 양의 탈을 쓰고 착한 신자들 그만 선동하시오. 4일날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보고서 저도 고 감사가 4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댓글 올리는지 저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황신부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소. 여기 황신부 말을 듣고 호응하는 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윤 대통령인지 이재명과 민주당 1등인지 제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 썼어요. 4월 2일 날. 오늘 4월 2일 창원이라는 사람이 댓글 쓴 거예요. 신부도 좌파? 너무 실망입니다. 구독 취소합니다. 자, 여기서 지난 4개월 동안 구독 취소한 사람들은 내가 이 통계가 나오는데 얼마가 늘어났냐면 5만 명이 더 늘었어요. 구독자가. 지난 4개월 동안 6년 동안 늦는 거에 6분의 1이 4개월 동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구독 취소하는 사람보다 구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전 천주교 신자지만 좌파 신부들 때문에 성당 안 나간 지가 벌써 몇 년째 됩니다. 여기 내가 또 한번 달고 싶어요. 예수님이 좌파예요? 예수님이 빨갱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가는 거지 나 믿고 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 창원이의 도구입니까?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느님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천주교는 좌파들. 이 좌파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당 안 나간다는 거 웃긴 거죠. 천지예요. 정의구현 4재단
꼴퉁 좌파들 너무 실망했어요. 신부님도 우측도 보고 중간도 보는 안목이 있기를. 저는요, 우측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당이에요. 주사빠 척결 뭐라는 거요? 뭔 개소리요? 이봐요. 올바른 시국 강연이라 하라를 하라. 엉터리 지식인 이네. 대글박에 좌빨 세상이 가득하네. 대글박. 이런 표현은 난 써본 적이 없는데 강의하면서. 역사 인식이 좌빨만의 뇌피셜. 이 뇌피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제정신이 아니네. 대실망이다. 에라이. 여기 안에는 이성이 들어있지 않아요. 감정만 들어있고 분노만 들어있습니다. 마리아인데 또 닉네임은 마리아인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황창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옳고 그름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고 신부님의 마음을 그래도 신부님이라고 하는 대글박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래도 마리아는 좀 나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마옵소서.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이미 중국 공산당 물러갔어요. 북한 공산괴뢰 물러가라. 북한 공산괴뢰 이 남쪽으로 넘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제가 이 댓글 이제 요 빨갱이에 관련된 거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빨갱이입니다. 좌파와 빨갱이는 다른 겁니다. 종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북한을 따르는 사람 없어요. 아니 자기 이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김정은을 좋아하고 따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라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냐하면은 삐뚤어진 역사관, 삐뚤어진 정치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당신들이 삐뚤어졌다라고 이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주 근거를 가지고, 논거를 가지고, 빨갱이가 이 대한민국 사회 한반도에 없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댓글을 다실 분들은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대면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맞게끔 그야말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납니다. 저는 인용이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각이 돼도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희망의 씨를 뿌리고 싶고 희망의 빛을 던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정오 무렵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저는 손에 꼭 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걸 느끼며 헌법재판소 앞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저처럼 이 나라의 큰 결정을 막고 싶어 하거나 혹은 응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국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인 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멀리에는 초를 손에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내려지길 바라는 다른 편의 집회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신념을 안고 같은 하늘 아래 마주선 두 무리 사이로 경찰차 벽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광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발표 시각이 가까워지자 여기저기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고 저 역시 눈을 감고 가슴속으로 제가 바라던 방향대로 결과가 나길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세력이 이 나라를 휘청이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어떤 중요한 발표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을 맞이하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기대하던 방향대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반대였는지 그 순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술렁이며 절규하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왁자지껄한 환호성과 치를 떨듯 솟아오르는 분노가 뒤엉킨 광경이었고 제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허탈감이 뒤섞여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멀리서 누군가는 환호하고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으며 다른 편에서는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한탄하거나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몸을 떨며 그 함성과 욕설과 탄식이 뒤섞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듯했고 현기증이 저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귓가에는 위민거리는 소음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지요. 정신이 아득해져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아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쪽에 서 있던 동료겠거니 생각했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청년이 저를 부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손가락질하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초가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었기에 저는 잠깐이나마 당황하며 몸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괜찮으신지 묻더니 지체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물통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만큼 건조해 있던 저는 몇 모금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정작 저로서는 크게 미워했던 상대편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저를 위해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곧 청년은 저를 안전한 곳까지 옮겨준 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손에는 물통이 쥐어 있었고 다른 손에는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를 태극기가 힘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증오감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의 편에 속한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며 어떤 극단적인 낙인을 찍었으나 정작 저를 외면치 않고 도와준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놀랍게도 제 딸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혹여 위험해지진 않았을까 마음을 졸이다가 TV와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는 현장 화면을 보고 급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평소와 달리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쪽 의견을 존중한다며 스스로도 이번 일에 대해 저와 반대되는 입장임을 표해왔던 아이였기에 우리는 시국 문제로 여러 번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크게 언성을 높이며 갈등이 폭발했지요. 딸은 저에게 아버지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고 했고 저는 그런 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그동안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는데 지금 이 광장에 직접 달려와서 아버지 안 다쳤냐며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시끄럽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 시위대가 서로 막말을 퍼붓는 모습도 보였고 곳곳에서는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차 안은 말없이 조용했습니다. 딸과 저는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리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고도 쉽게 입에 대지 못하고 그저 미지근해지는 물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전날 딸에게 퍼부었던 폭언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세력 편을 드는 게 아니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만들 거냐, 심지어 나라의 적 같은 모습이라고까지 몰아세웠던 제 말들. 딸의 눈에는 분명 커다란 충격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저는 차마 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왠지 더 이상 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무거운 입을 떼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했던 말들이 지나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마음은 아니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물로 교감하며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가족이 깨질까 두려웠던 마음이 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거리로 나가는가 이해하려 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빨갱이 운운하며 흥분했던 제 모습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딸 역시 저를 걱정하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자기 의견만 내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속 진심을 털어놓고 나니 한결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나 딸이나 모두 이 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같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끼리도 의견이 다르고 반목할 수 있음을 실감한 저는 그날 광장에서 넘어진 저를 부축해준 낯선 청년도 떠올렸습니다. 적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상대편이 정작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듯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만 간주하는 건 잘못된 태도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도 그 다양한 의견이 모여 건전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그저 색안경 끼고 바라봤습니다. 상대편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찾고자만 했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반목과 분노가 너무 쉽게 가족과 이웃 간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딸과 마음을 터놓은 뒤 우리는 조금씩 일상의 대화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날 이 광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여러 장면들은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던 순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청년은 쓰러져가는 저를 보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편이나 상대 편이라는 틀을 떠나 먼저 인간의 생명을 위하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왜 나와 다를까가 아니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증오가 줄어듭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다른 형태의 열정을 가진 이들일 수 있음을 깨닫고 나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들어보기도 전에 단정 지어버리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딸과의 관계도 제가 먼저 닫아버렸을 때는 분노만 쌓였지만 그 뒤 솔직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공통분모도 많고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다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셋째, 작은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말뿐인 화해는 금방 깨어집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저를 부축해준 청년이 보여준 행동처럼 서로 돕고 배려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를 때 비로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나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때로는 오랜 반목을 녹여내는 큰 열쇠가 됩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나니 예전에는 미워 보이던 이웃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머쓱했던 마음이 사르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과 저는 한동안 정치 성향 차이로 문을 닫아 걸고 살았지만 대화 끝에 서로가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비교적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 두렵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분노가 잦아들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꾸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근현대사 역시 수많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 대화를 통해 발전해 온 역사였습니다. 크고 작은 시위나 집회가 늘 있어 왔지만 결국엔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길을 찾아온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광장에 모였고 다른 사람들은 거실 TV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뜻이 옳다고 확신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이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저는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무조건 적대시하기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작은 관심에서부터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We were in love, bu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eah, we had it all, or at least it felt that way. Now it's just silence, where your voice used to stay. I still replay the nights we couldn't sleep, talking about a life we chased somehow. We were building dreams on fragile ground, didn't see them breaking down till now. Your shadow lingers in the air I breathe, like a song that never found its end. We kept saying we would never change, now we don't even pretend. Goodbye, my everything, my only. They say letting go makes you lighter. So why does my chest feel heavier every time I try to forget you? I packed away the pictures on the shelf, but somehow you're still everywhere. In every quiet moment I can't escape, you're the echo hanging in the air. I told myself this was the right thing, that love shouldn't feel this hard. But walking away from what we built feels like tearing out apart. We say goodbye just to let go. 있다고 믿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접어둔 태극기를 거실 탁자에 올려놓고 딸이 집회 때 들고 나갔던 초 모형도 그 옆에 함께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두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가 서로 완전히 대립된다고만 여겼지만 이제 보니 나라를 위하는 서로 다른 목소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편협한 분노 대신 다름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서로를 혐오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향한 염원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박에 실현될 리는 없습니다. 상처와 갈등이 금세 아물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상처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뿌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동네 이웃이고 가족이며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작은 용기가 갈라진 틈을 메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왜 굳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먼저 안부를 묻고 의견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전과 달라진 저의 태도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제 진심을 느끼면 곧 마음을 열어 보이곤 합니다. 가족조차 분열시키던 갈등이 이렇게나 쉽게 풀릴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볼 때 오늘 내가 느끼고 배운 것이 후세에게 작은 씨앗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속 대화와 배려에서 출발하고 가정에서 싹트는 화해를 통해 크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날 결정을 둘러싼 광장에서의 경험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쓰러져가던 저를 붙잡아준 낯선 청년과 아무 말 없이 달려와 저를 감싸안은 딸. 이 두 존재가 보여준 행동은 말보다 더욱 소중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첫째, 다름을 당연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둘째, 대화를 주저하지 않고 경청하기. 셋째, 작은 행동으로 신뢰를 쌓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곁에 분노와 증오는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웃음꽃이 더 많이 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서로 다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결국 간단했습니다. 받아들이고 듣고 실천하는 것. 그 작은 차이로 가정과 사회가 격렬한 갈등에서도 벗어나 조금씩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앞으로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는 빨갱이가 싫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공산화될 것이고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빨갱이가 되었나요? 김대중 대통령은 IT로 이 나라가 IMF로 고통받는 것을 이겨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은 문재인 때 남북한은 평화롭고 위협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북한 지도자들을 만났죠. 제가 왜 빨갱이가 싫으냐 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 유물론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물론, 영어로 materialism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는 마테리아라고 그럽니다. 마테리아는 물질이에요. 물질주의는 만문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즉 세계의 근본이 되는 실제는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의식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이나 자연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인정하지 않으니 종교도 자연히 인정하지 않는 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민의 아편은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천주교인 신부가 제가 추종한다고 몰아세우는 저는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고, 나는 빨갱이가 싫다고 그렇게 자아 비판을 해도 왜 내 말을 믿지 않습니까? 이건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정권을 잡고 싶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에게 가스라이팅, 세뇌 교육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자들은, 빨갱이들은 사람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 취급합니다. 그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대략 공산 치하 아래서
죽은 학살당한 사람이 1억 명이 학살당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합친 것보다 2,500만, 3천만 명 죽은 것보다 공산 치하 아래서 죽은 인구가 1억 명이 됩니다. 중국이 6,500만 명, 특히 인민혁명 때 많이 죽죠. 문화혁명 때 소련이 2천만 명이 죽습니다. 북한은 2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캄보디아 200만 명, 아프리카도 공산.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지금 잠비아에도 북한 의사가 지금도 상주에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이 150만 명, 베트남이 100만 명, 동유럽이 100만 명, 남미가 15만 명이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학살을 당했어요. 이게 1억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물질로 보고 죽이는 이 공산주의, 빨갱이를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프랑스 지식계의 기념비적 저작 공산주의 흑서, The Black Book of Communism. 커뮤니즘이 공통적 이 공산주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수치입니다. 인간 평등과 노동 해방을 부르짖는 공산주의 정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잔혹한 대량 학살을 자행했을까?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다 독재입니다. 독재. 민주주의는 정권이 바뀌어요. 저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당이 했으면 국민의힘이 하고, 국민의힘이 하면 민주당이 하고, 민주당이 하면 국민의힘이 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동안 우리 쭉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했고, 또 생각해봐요. 박근혜 대통령 했고, 이명박 대통령 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했어요. 바뀐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자, 큰 틀에서 봅시다. 나는 죽어라 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어라 하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만 미워하지 않아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한쪽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게 삐뚤어진 잘못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1978년 12월 중앙에서 폭로된 정부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혁명 10년 동안 1억 1,300만 명이 정치적인 이때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이때 여러분들 마오쩌둥은 죽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마오쩌둥은 4천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4천만 명이 죽어도. 왜? 물질이니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으로 보는 이런 공산주의를 제가 종북 좌빨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볼 때 제가 화가 막 나긴 나는데 그것도 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 이 정신적인 인도자들입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근데 제가 이번에 시국 특강을 통해서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정치관, 올바른 사회 인식관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 정권 대량 학살은 엉터리 3단 농법으로 자행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선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공산주의가 절대선이에요? 반대 세력은 절대악이다. 따라서 절대선을 위해서 절대악은 제거되어야 된다. 여긴 인간의 존엄성이 없고 종교도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입니다. 빨갱이입니다. 이런 빨갱이를 제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 적 그리스도는 바로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반대 세력의 이름은 반혁명 분자, 부르주아지, 제국주의자, 수정주의자, 친일파, 친미파, 극우파. 여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있죠. 어쨌든 대량 학살의 논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바로 적이라고 낙인 찍고, 자, 제가 이제 댓글을 계속 올리는 대로 다 캡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댓글을 올리는 캡처를 해놓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댓글이 우리 편이 아니면 바로 적이라고 욕을 해대요. 그것도 정말로 이 사람의 정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띄어쓰기도 다 틀리고, 띄어쓰기라도 맞으면 내가 또 좀 이해를 하는데 막 띄어쓰기도 한자도 안 띄고 그냥 욕을 드립다는 그런 글들도 많습니다. 마오쩌둥의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는 절대선이다를 대전제로 삼습니다. 1950년부터 마오쩌둥은 5%의 반혁명 분자들 때문에 공산 유토피아 실현이 지체된다는 발상으로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4,000만 명, 심지어는 1억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1950년대 내내 중국 정부는 반대 세력을 수청했죠. 여러분들 지금 북한 어때요? 김정은에게 반대되는 세력은 다 수청했잖아요. 장성철 기관포로 쏴서 죽이듯이 지금도 북한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근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러시아, 소련도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동구권도 기근으로 죽어요. 중국도 기근으로 죽으면 북한도 기근으로 죽어요. 지금 북한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다시 1,000만 명이 기아선상에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국민, 백성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독재주의, 공산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에게 난살풍 혹은 살인풍을 저지릅니다. 난살이란 잔인하고 어지러운 학살을 의미합니다. 주로 총, 칼, 몽둥이, 폭탄 등을 써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지만 물에 빠뜨리거나 바이툼에 내던지거나 생매장하거나 불태워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은 교화소에 들어가면은 쥐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쥐까지. 쥐도 정말로 귀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쥐도.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자유로운 나라인가요?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요? 그런 나라를 제가 찬양할까요? 그런 나라를 따라갈까요? 이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예요. 자, 행복이라는 이 사람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그래도 이 사람은 신부님 혹시 북한을 지지하나요? 아니요. 아니면 중국의 속국이 되길 원하나요? 아니요. 공산주의가 되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면 신도들은 어쩌나요? 아니요. 민주당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는 북한을 지지한 적도 없고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 말을 스스로 지어내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언어도당이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 경현 계엄령 선포를 이분은 띄어쓰기를 아예 안 했어요. 계엄령 선포로 이거 그대로 나갈 겁니다. 띄어쓰기 안 한 거 그대로 자막에 올릴 겁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이 나라가 좌파 정권의 공산화되어 가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되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주들 난리 났는데 아직도 신부라는 인간이 신도들 현혹하고 있으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신도들을 현혹하지 않죠. 당신이 국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게 보이는, 내가 지금 중국 공산당 요 공산화에 대한 것도 자료를 많이 모아놨어요. 이 자료는요, 논문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어리숙한 신도들을 선동하니 그 죄를 얼마나 받으려고 하나요? 참 한심하네요. 광화문에 지금 당장 한 번만 나가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참 무지하네요. 제발 정신 차리시오. 지금 컴퓨터 한글에 도구 부분에 들어가면 맞춤법이 있어요. 거기서 고쳐쓰기 기능 누르기만 해도 기가 막히게 잘 띄어쓰게. 해피2498 비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분은 진짜 띄어쓰기 거의 안 했어요. 당신 원래부터 좌파인 거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
천주교 망신시키지 말고 무식한 소리 그만해요. 계엄은 신의 한수, 계몽용 2030, 전라도가 깨어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세요. 계엄령을 계몽용으로 알고 있는 해피 2498님은 좌파와 빨갱이를 구분 못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좌파나 우파는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죄인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위험인물입니다. 빨갱이가 위험인물입니다. 세상에 우파만 있으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좌파만 있으면 좌파만 있으면 그건 빨갱이죠. 룰루 참미예수님 부끄럽다. 그런 인사는 왜 하는 거니 창현아. 찬미 김정은 찬미 시진핑 하거라. 야, 이거는 거의 인격 모독이죠. 또라이 사제, 사탄 사제, 옷 벗어라. 제가 사탄 사제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도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벙어리를 쫓아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뚫린 입이라고 신자들이 세워준 위치에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네. 이거는 의견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욕을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욕하려고 댓글 단분이에요. 유인숙, 황청희 신부 너도 이북에 애가 있냐? 이것도 인격 모독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신고해야 되는 건데 전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GJ 호프라는 사람도 아주 만만치 않아요. 주님의 뜻과 명령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입니다. 계엄을 통해 지금 복귀를 민주당도 원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시켜 공산화하려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산화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에 신부라는 분들이 굴복하고 영적으로 패배하더니, 그래도 이분은 그 기본적인 예의는 갖고 써요. 또라이 사제, 뚫린 입이라고 한 분보다, 룰루보다 훨씬 낫죠.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 아닌가요? 영적 전쟁에서 장수가 되어 전두지휘해야 할 성직자라는 분들이 반기독교, 반국가 세력에 항복하여 그들의 개가 되고 악의 노예가 되다니 너무 부끄러워. 이분은 분명히 개신교예요. 극보수 개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 몇 냥 받고 팔아먹은 우리는 가롯이라는 편 절대 안 씁니다. 가리우시죠. 유다와 동급인 가짜 돌팔이 성직자인데 하여튼 글자 틀린 거 한두 개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실 겁니다. 회개하세요. 너네들이 가롯 유다가 되어 아무리 자유 대한민국을 엎어 공산화시키려 음모해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의 악을 부서뜨리고 너희의 악한 진을 파쇄할 것입니다. 불쌍한 시민. 저 뒤에 댓글도 긴데 여러분들 너무 긴 얘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지만은, 자, 지금 일부 극보수 개신교 신자들 요 가스라이팅, 세뇌교육 당한 이 라인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우리 사회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얇고 넓게 공부해야 돼. 좁고 얇게 공부하면은 이런 황당한 댓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 공산 빨갱이에 관련된 거는 좀 한번 심도 깊게 다루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마르크스부터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 마르크스부터, 물론 사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사실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조금 넓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막 화가 나거나 막 분노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댓글 쓰는 거 한자 한자 다 읽어보고 나중에 한자 한자 다 해명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오늘 제가 까만 옷을 입었어요. 저는 까맹입니다. 까맹이.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되는 해부터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나라가 갈라져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반도 역사를 보면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현 중국 랴오닝성 지도로 나올 거예요. 북한의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진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원전 108년 한나라한테 고조선이 망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남만주,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만주, 랴오닝성,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죠. 한반도 일대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신라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는 660년, 고구려는 8년 후인 668년 차례로 멸망하면서 한반도 중남부에는 통일신라 시대, 북쪽에는 발해가 들어서서 이때 남북국 시대로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기가 쉽지가 않았던 나라예요. 고구려는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을 중심으로 북쪽을 자리 잡았고, 백제는 우리 지금으로 보면 충청도 쪽이죠.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 쪽으로 자리를 잡고, 신라는 금성, 지금 경주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국이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려 시대 삼국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후삼국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려가 되면서부터 고려서부터 1945년이라고 그러기는 애매하고 1910년까지 1000년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민족 단일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선시대,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합쳐서 1000년 동안은 그래도 이 한반도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안에서 한민족의 단일민족의 특성을 가지게 되죠. 고려 918년 왕건이 건국한 이후에 개성을 중심으로 500년간 한반도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개성도 굉장히 평양도 역사가 깊은 도시지만은 개성이 굉장히 역사가 깊죠. 1392년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조선이 탄생하죠. 그래서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 전 5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 이게 단일 민족을 형성하는 100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로 묶여 있었죠. 그러다가 1945년 해방되는 해부터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의 아픔이에요. 북쪽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태극기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빨갱이라고 부르는 공산주의자들은 남침을 강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을 윤리도 도덕도 도리도 모른 죄 없는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이때 희생된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남쪽이 113만 명이나 희생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총 8만 명이 죽었고 서울이 2만 명, 경기도가 6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양민만 죄 없는 양민만 말하는 겁니다. 군인은 한 56만 60만 정도 죽었다고 그러죠. 강원도는 총 3만 명이 죽습니다. 충청도도 8만 명이 죽어요. 충북이 5만 명, 충남이 3만 명, 전라도는 총 40만이 죽어요. 전북이 19만, 전남이 21만, 경상도가 46만 명이 죽어요. 경북이 21만, 경남이 25만, 제주도는 8만 명이 죽어요. 이 죽은 사람들의 지금은 손자, 증손자까지 됐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빨갱이에 의해서 죽었다. 이 마음 안에 빨갱이를 싫어하는 아주 뼛속 깊이 반공이 들어있죠. 이러니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주의에 대해 치를 떨 만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은 최대의 적이 바로 남한이고 적화 통일이 그들 국가의 목표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남한을 미국의 괴뢰라고, 괴뢰가 뭐냐면 꼭두가시를 말합니다. 남한과 미국을 동시에 최대의 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꼭두각시란 주체 사상이 없는, 민족 혼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북한이 미국을 치를 떨며 싫어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앞으로 제가 빨갱이에 관련된 논란은 여러 번 걸쳐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이 빨갱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남한의 갈등을, 남한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낙동강까지 남진을 해서 진군을 해서 낙동강만 넘으면 대구하고 부산을 아주 순식간에 밀고 내려가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은 바로 다다음 날 참전을 결정하고 항공모함을 파견을 합니다. 자, 6.25 전쟁 때 항공모함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낙동강 저지선을 지켜내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북한을 북으로 38선 이북으로 몰아내 버립니다. 김일성 꿈이 바로 코앞에서 좌절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을 못해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났고, 남한은 느닷없이 빨갱이들이 밀고 내려와 갖고 이 죄 없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을 죽였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이 또 미국을 싫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북한 전역에 대한 공습입니다. 6.25 때 남한이 많이 죽었느냐? 당연히 북한이 많이 죽습니다. 민간인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남한은 113만 명이 죽는데 북한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어요. 조선 추정치는 155만 명인데 이게 문제는 실종자가 9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폭탄에 다 그냥 묻혀갖고 실종돼 버린 거죠. 당시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무려 15척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11척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는 7척의 정규 항공모함 CV라는 거, 4척의 경항공모함 CVL이라는 거, 그 다음에 4척의 호위항공모함 CVE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날 때 항공모함 CV, 정규 항공모함 17척, CVL 경항공모함이 5척, CVE 호위 항공모함이 12척, 34척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전쟁 때 항공모함, 한국에 쓰여진 투여된 항공모함이 11척이에요. 11척. 그러니까 그냥 B-52 이게 떠갖고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북한을. 그래서 김일성이 비행기 안 탄다고 그러죠. 그렇게 무섭다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쌓인 남북의 미움은 극에 달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데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하느님을 믿을 수도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국민의 자유도 없어요. 평안도에서 함경도 넘어 못 갑니다. 아니 동네도 못 넘어가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을 미워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북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빨갱이라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죠. 더욱이 거의 10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일당 독재 국가예요. 이게 사람이 지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100년 동안 안 바뀐 이 나라는 이게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88명이 있지만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산에 지금 커플이 한 7쌍, 그 중에 3쌍, 4쌍 결혼을 했고, 지금도 내 앞에서 손잡고 연애를 해요. 관여하지 않아요. 여긴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이 국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황창현 신부가 빨갱이라고, 종북 좌빨이라고 댓글을 읽어볼 때는 정말로 코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2022년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 이건 GDP라고 그러고 GNI라고도 합니다. 143만 원으로 남한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건 허수입니다. 내가 탈북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한 달에 3,000원, 4,000원, 5,000원을 못 벌어요. 그러면은 쌀 한 말도 못 사는 나라예요.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내가 따르는 사람이다? 그거는 지금 이 태극기 댓글을 다는 부대원들은 지금 종북이 뭔지, 빨갱이가 뭔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나에게 종북 좌빨이라고 몰아치는 세상 돌아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움과 분노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 해놓은 거를 다 캡처를 해놨어요. 자, 수멍통이라는 분이 내 채널을 공개적으로 구독한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 너도 북한 다녀왔나? 나보러 북한 다녀왔네. 내가 어떻게 북한을 다녀와요? 지금 한국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북한은 38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북한을 들어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전 북한 간 적 없어요. 물론 금강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갔죠. 그 다음에 DHOGKS, 이것도 어려워. 이분, 하하, 이 녀석도 친중 좌파였구먼. 저는 중국을, 우리 김 실장도 있지만 3, 4년 전, 한 10년 전에 우리 직원들 데려와서 죽일 것 같아갖고 나는 다시는 중국에 오지 않는다 선언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 공산주의 중국은 나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중 좌파였구만. 그래서 북한이 침공 안 한다고 안심시키냐? 쯔쯔쯔쯔 이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황창현이라는 신부도 모르고 친중이 뭔지도 모르고 좌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글입니다. 고감사, 이 사람은 아주 죽어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중국을 따르느냐, 종북 세력의 나라가 넘어가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다시 말합니다. 지금 중국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보다 더 긴박한 일이 어디 있나? 우리나라가 긴박하죠. 이재명과 민주당 그 일당이지. 나보러 이재명 편드니 난 이재명 편든 적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이 범죄자 소굴이지 아니냐? 범죄자 소굴인지 아닌지는 국민의 힘이 소굴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 이재명 일당이 아니란 말이냐? 들을수록 좌빨 신분에. 좌빨이라는 게 뭐야? 이제 좌파와 빨갱이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이런 댓글을 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좌파와 빨갱이는 다른 겁니다. 친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네. 황신부,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25에서 30%냐? 제발 양의 탈을 쓰고 착한 신자들 그만 선동하시오. 4일날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보고서 저도 고 감사가 4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댓글 올리는지 저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황신부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소. 여기 황신부 말을 듣고 호응하는 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윤 대통령인지 이재명과 민주당 1등인지 제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 썼어요. 4월 2일 날. 오늘 4월 2일 창원이라는 사람이 댓글 쓴 거예요. 신부도 좌파? 너무 실망입니다. 구독 취소합니다. 자, 여기서 지난 4개월 동안 구독 취소한 사람들은 내가 이 통계가 나오는데 얼마가 늘어났냐면 5만 명이 더 늘었어요. 구독자가. 지난 4개월 동안 6년 동안 늦는 거에 6분의 1이 4개월 동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구독 취소하는 사람보다 구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전 천주교 신자지만 좌파 신부들 때문에 성당 안 나간 지가 벌써 몇 년째 됩니다. 여기 내가 또 한번 달고 싶어요. 예수님이 좌파예요? 예수님이 빨갱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가는 거지 나 믿고 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 창원이의 도구입니까?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느님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천주교는 좌파들, 이 좌파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당 안 나간다는 거 웃긴 거죠. 천지예요. 정의구현 4재단 꼴퉁 좌파들 너무 실망했어요. 신부님도 우측도 보고 중간도 보는 안목이 있기를. 저는요, 우측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당이에요. 주사파 척별 뭐라는 거요? 뭔 개소리요? 이봐요. 올바른 시국 강연이라 하라를 하라. 엉터리 지식인 이네. 대글박에 좌빨 세상이 가득하네. 대글박. 이런 표현은 난 써본 적이 없는데 강의하면서 역사인식이 좌빨만의 뇌피셜. 이 뇌피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제정신이 아니네. 대실망이다. 에라이. 여기 안에는 이성이 들어있지 않아요. 감정만 들어있고 분노만 들어있습니다. 마리아인데 또 닉네임은 마리아인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황창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옳고 그름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고 신부님의 마음을 그래도 신부님이라고 하는 대글박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래도 마리아는 좀 나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마옵소서.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이미 중국 공산당 물러갔어요. 북한 공산괴뢰 물러가라. 북한 공산괴뢰 이 남쪽으로 넘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제가 이 댓글 이제 요 빨갱이에 관련된 거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빨갱이입니다. 좌파와 빨갱이는 다른 겁니다. 종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북한을 따르는 사람 없어요. 아니 자기 이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김정은을 좋아하고 따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라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냐하면은 삐뚤어진 역사관, 삐뚤어진 정치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당신들이 삐뚤어졌다라고 이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주 근거를 가지고, 논거를 가지고, 빨갱이가 이 대한민국 사회 한반도에 없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댓글을 다실 분들은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대면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맞게끔 그야말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납니다. 저는 인용이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각이 돼도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희망의 씨를 뿌리고 싶고 희망의 빛을 던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정오 무렵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저는 손에 꼭 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걸 느끼며 헌법재판소 앞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저처럼 이 나라의 큰 결정을 막고 싶어 하거나 혹은 응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국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인 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멀리에는 초를 손에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내려지길 바라는 다른 편의 집회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신념을 안고 같은 하늘 아래 마주선 두 무리 사이로 경찰차 벽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광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발표 시각이 가까워지자 여기저기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고, 저 역시 눈을 감고 가슴속으로 제가 바라던 방향대로 결과가 나길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세력이 이 나라를 휘청이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어떤 중요한 발표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을 맞이하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기대하던 방향대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반대였는지 그 순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술렁이며 절규하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왁자지껄한 환호성과 치를 떨듯 솟아오르는 분노가 뒤엉킨 광경이었고 제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허탈감이 뒤섞여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멀리서 누군가는 환호하고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으며 다른 편에서는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한탄하거나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몸을 떨며 그 함성과 욕설과 탄식이 뒤섞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듯했고 현기증이 저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귓가에는 위민거리는 소음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지요. 정신이 아득해져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아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쪽에 서 있던 동료겠거니 생각했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청년이 저를 부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손가락질하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초가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었기에 저는 잠깐이나마 당황하며 몸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괜찮으신지 묻더니 지체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물통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만큼 건조해 있던 저는 몇 모금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정작 저로서는 크게 미워했던 상대편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저를 위해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곧 청년은 저를 안전한 곳까지 옮겨준 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제가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손에는 물통이 쥐어 있었고 다른 손에는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를 태극기가 힘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증오감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의 편에 속한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며 어떤 극단적인 낙인을 찍었으나 정작 저를 외면치 않고 도와준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놀랍게도 제 딸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혹여 위험해지진 않았을까 마음을 졸이다가 TV와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는 현장 화면을 보고 급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평소와 달리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쪽 의견을 존중한다며 스스로도 이번 일에 대해 저와 반대되는 입장임을 표해왔던 아이였기에 우리는 시국 문제로 여러 번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크게 언성을 높이며 갈등이 폭발했지요. 딸은 저에게 아버지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고 했고
저는 그런 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그동안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는데 지금 이 광장에 직접 달려와서 아버지 안 다쳤냐며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시끄럽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 시위대가 서로 막말을 퍼붓는 모습도 보였고 곳곳에서는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차 안은 말없이 조용했습니다. 딸과 저는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리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고도 쉽게 입에 대지 못하고 그저 미지근해지는 물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전날 딸에게 퍼부었던 폭언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세력 편을 드는 게 아니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만들 거냐, 심지어 나라의 적 같은 모습이라고까지 몰아세웠던 제 말들. 딸의 눈에는 분명 커다란 충격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저는 차마 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왠지 더 이상 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무거운 입을 떼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했던 말들이 지나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마음은 아니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물로 교감하며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가족이 깨질까 두려웠던 마음이 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거리로 나가는가 이해하려 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빨갱이 운운하며 흥분했던 제 모습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딸 역시 저를 걱정하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자기 의견만 내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속 진심을 털어놓고 나니 한결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나 딸이나 모두 이 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같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끼리도 의견이 다르고 반목할 수 있음을 실감한 저는 그날 광장에서 넘어진 저를 부축해준 낯선 청년도 떠올렸습니다. 적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상대편이 정작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듯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만 간주하는 건 잘못된 태도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도 그 다양한 의견이 모여 건전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그저 색안경 끼고 바라봤습니다. 상대편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찾고자만 했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반목과 분노가 너무 쉽게 가족과 이웃 간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딸과 마음을 터놓은 뒤 우리는 조금씩 일상의 대화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날 이 광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여러 장면들은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던 순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청년은 쓰러져가는 저를 보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편이나 상대 편이라는 틀을 떠나 먼저 인간의 생명을 위하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저는 3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왜 나와 다를까가 아니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증오가 줄어듭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다른 형태의 열정을 가진 이들일 수 있음을 깨닫고 나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들어보기도 전에 단정 지어버리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딸과의 관계도 제가 먼저 닫아버렸을 때는 분노만 쌓였지만 그 뒤 솔직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공통분모도 많고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다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셋째, 작은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말뿐인 화해는 금방 깨어집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저를 부축해준 청년이 보여준 행동처럼 서로 돕고 배려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를 때 비로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나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때로는 오랜 반목을 녹여내는 큰 열쇠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나니 예전에는 미워 보이던 이웃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머쓱했던 마음이 사르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과 저는 한동안 정치 성향 차이로 문을 닫아 걸고 살았지만 대화 끝에 서로가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비교적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 두렵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분노가 잦아들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꾸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근현대사 역시 수많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 대화를 통해 발전해 온 역사였습니다. 크고 작은 시위나 집회가 늘 있어 왔지만 결국엔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길을 찾아온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광장에 모였고 다른 사람들은 거실 TV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뜻이 옳다고 확신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이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저는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무조건 적대시하기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작은 관심에서부터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접어둔 태극기를 거실 탁자에 올려놓고 딸이 집회 때 들고 나갔던 초 모형도 그 옆에 함께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두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가 서로 완전히 대립된다고만 여겼지만 이제 보니 나라를 위하는 서로 다른 목소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편협한 분노 대신 다름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서로를 혐오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향한 염원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박에 실현될 리는 없습니다. 상처와 갈등이 금세 아물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상처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뿌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동네 이웃이고 가족이며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작은 용기가 갈라진 틈을 메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왜 굳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먼저 안부를 묻고 의견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전과 달라진 저의 태도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제 진심을 느끼면 곧 마음을 열어 보이곤 합니다. 가족조차 분열시키던 갈등이 이렇게나 쉽게 풀릴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볼 때 오늘 내가 느끼고 배운 것이 후세에게 작은 씨앗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속 대화와 배려에서 출발하고 가정에서 싹트는 화해를 통해 크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날 결정을 둘러싼 광장에서의 경험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쓰러져가던 저를 붙잡아준 낯선 청년과 아무 말 없이 달려와 저를 감싸안은 딸. 이 두 존재가 보여준 행동은 말보다 더욱 소중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첫째, 다름을 당연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둘째, 대화를 주저하지 않고 경청하기. 셋째, 작은 행동으로 신뢰를 쌓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곁에 분노와 증오는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웃음꽃이 더 많이 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서로 다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결국 간단했습니다. 받아들이고 듣고 실천하는 것. 그 작은 차이로 가정과 사회가 격렬한 갈등에서도 벗어나 조금씩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앞으로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